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활활 타오르던 집값 상승세가 확 꺾였습니다. 당장 급매물이 늘어나지 않지만 매물이 점점 쌓이고 있고 매수자는 발길을 뚝 끄는 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서울과 전국 중저가 아파트들이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 매물들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는 강세지만 금과 은, 주가와 유가는 약세입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던 집값이 이제 대망의 상투를 찍고 추락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실거주 내 집 마련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집값 확 꺾였다. 여기부터 떨어진다. 지금 블랙홀, 이 블랙홀이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죠. 자, 그동안에 치고만 올랐던 부동산을 쭉쭉쭉쭉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하락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부동산 하락한다. 사실상 현재까지 아직도 이제 정책이 좀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대책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러한 대책을 좀 2년 전, 3년 전에 일찍 좀 썼더라면, 또 집값이 꺾였을 때 추가 대책으로 했더라면 참 아쉬움은 있어요. 다주택자 주택 구입 이제 못합니다. 사실상 이 상황에서 누가 주택을 하겠어요? 구입하겠어요? 추가 주택 구입 사실상 어려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1주택자 추가 구입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뭐 보유세 폭탄 맞을 일이 있습니까? 1주택자들도 예전 같으면 막 하나 더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동안에 집값 주수요층이었던 다주택자, 1주택자들의 이제 관망세, 오히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걸 언제 팔까, 어떤 걸 팔까,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처다른 거죠. 세 번째, 무주택자 집값 불안이 부분적으로 해소됐습니다.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지금 대책, 710 대책이 나오기 직전이 가장 뜨거웠어요. 점점 막 불이 훨훨 타고 올랐는데, 그때 대책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딱 관망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든 겁니다. 불이 일단 일시에 꺼진 상황이에요. 임대주택, 사업매물, 법인매물, 사실상 이제 임대주택 매물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사업자,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그리고 법인 매물 있죠. 이거 안 팔고 못 빼기거든요. 자, 이제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올 것인가? 이따 보자고요. 주택 증여, 집값 부담, 세금 부담. 이제 주택 증여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죠. 그런데 이거 퇴로 차단시킨다고 하잖아요. 아마 거의 유력해 보입니다. 이것도 12% 정도까지 제가 보기에는 취득세 아마 세게 때릴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증여세를 올리겠죠. 이제 꼼수를 차단시킨다 이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너무 비싸요. 지금 현재 많이 올랐고 비싸서 부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금도 지금 엄청 세졌잖아요. 자, 지금 종부세 이렇게 세게 때리는데 나중에 이제 보유세, 갭 투자자 세금 강화 논의 중입니다. 지금 갭 투자자, 즉 1주택, 무주택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실거주 안 하고 집을 사게 되면 세금이 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도 부동산은 안 떨어진다, 뭐 이제 오른다, 폭등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제 안 떨어진다, 보합권을 유지할 것이다, 아니면 올라도 소폭 상승할 것이다. 자, 이 주장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양도세가 높아서 매물 잠김이 심하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주장했는데 양도세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건 팔지 말라는 시그널이에요. 물론 그동안에 돈 번 사람들 토해내게끔 하는 건 당연한 지사인데 이 양도세보다 취득세, 보유세가 약하게 되면 누가 팔겠어요? 양도세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해놓고, 여러분들 취득세가 과거보다 비싼 것뿐이지 양도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지금 종부세도 실질적으로 30억 미만짜리들은 별로 안 냅니다. 집값이 얼마나 뛰는데요. 즉 집값이 뛸 거라는 이 기대감이 커버리면 안 돼, 세금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도 지금 끼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하면서 아마 집값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요, 정책이. 그래서 정부하고 맞서서 싸우면 안 됩니다. 증여세를 강화해도 증여 쪽으로 돌아선다. 지금 현재 증여세
취득세만 올려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취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자체도 올리는 방안을 좀 검토해야 합니다. 종부세 1년 여유, 다주택 30억 미만. 그러니까 종부세도 지금 당장 걷는 게 아니잖아요. 1년이라는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 이 사람들 30억 미만은 35억 미만은 그렇게 세금이 세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제 거의 50억은 넘어가야 세금이 확 뛰는 거죠. 유동자금과 고수익 30, 40대 대기자가 많다. 지금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것은 다 아실 거고, 고수익 특히 3040이 대기업 다니거나든가 이런 사람들 맞벌이 하다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본금은 적은데 수입이 많아요. 그리고 청년들 지금 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무주택 갭투자, 원정투자 제약이 없어요. 진작부터 이것도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갭투자에 아직도 무업천지입니다. 물론 다주택자라든가 1주택자들은 조금 이제 갭투자도 부담되는데, 무주택자들은 천지라고요. 즉 이런 이유 때문에 보합 유지할 것이다. 제 생각은 보합보다는 하락세로 이제 접어들 거예요. 단기간 하락폭이 큰 아파트.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1년 이내 6개월이 됐던 올 여름에 잡아야 한다. 나는 가을에 잡아야 한다. 겨울에 잡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곳을 주목하세요. 지방광역시, 경기 외곽, 서울 외곽. 서울이라고 해서 다 안 떨어지지 않아요. 저가 아파트. 이 보면 그동안에 작년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 주로 신나게 달렸던 곳들이죠. 저가 아파트가 많이 뛰었잖아요. 이제 이곳이 위험해질 거예요. 그러한 매물 때문에 당장 폭락해서 가격이 축 떨어진다기보다도 이제 매도 효과가 내려가면서 좋지 않은 것부터 다주택자들은 털어내거든요. 임대주택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이 먼저 털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안 팔리겠죠. 나홀로 단지, 아파트 중에서도 나홀로 단지 2019년, 2020년 뒤늦게 폭등한 곳들, 2020년에 주로 상승폭이 큰 곳들은 아주 안 좋은 곳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뭐하고 이제 뛰었을까요? 그만큼 입지가 안 좋거나 그 아파트 경쟁력이 안 좋거나 최근에 뛰었던 곳들은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물론 뛰었겠지만 최근에 뛴 게 대부분이다 하는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갈아타기도 고민해야 돼요. 그것은 그만큼 모든 면이 안 좋으니까 이제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뛰니까 풍선 효과로 뛴 거라 이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지역적으로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유형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아파트들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즉 결론적으로 지금 금매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 금매가 나오면 겨울 전후에 잡는 방법이 있고, 계속 떨어진다 그럼 대세 하락 한 2, 3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년, 4년 중장기적으로 하락폭이 아주 클 것이다. 여기 위에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세 하락이 되면 폭락 글자 그대로 금액도 많이 빠지고 비율도 많이 빠질 곳들이 어디냐? 볼 것도 없습니다. 강남 3구, 한강변, 고가 아파트들이 바로 장기적으로는 많이 추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똘똘한 아파트를 잡겠다. 그건 조금 좀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파트, 똘똘한 단지, 2018년 이전에 먼저 폭등한 것들, 이게 속칭 말하는 똘똘한 아파트 우량주를 말하는데 지금 당장 막 크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상으로. 위에 것이 먼저 꺾일 가능성이 큰데, 하지만 결국 위에 것으로 인해서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면 얘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잡는 방법은 첫 번째, 빨라야 올 겨울 전후. 왜? 대책이 나왔고 또 추가 대책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아마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강남 같은 경우는 23억짜리가 17억으로도 금방 몇 달 만에도 빠지잖아요. 그때 노리시라고요. 그게 겨울 전후. 그 다음에 대세 하락. 잡으려고 했더니 계속 빠지고 있네. 그러면 이제 대세 하락으로 완전 빠지는 거예요. 특히 이 고가 아파트들은 이 정책이 중요합니다. 집값 폭락 최대의 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탐욕입니다. 여기 영선에서 지금 쭉 집값이 지금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연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정말 판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노무현 정부, 이게 문재인 정부예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정말 판박이죠. 닮았죠.
자, 이때 2005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해서 2009년에 정점을 찍었고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3년 이게 0이에요. 0 밑으로 완전히 추락을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2020년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탐욕이 극에 달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갈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렇게 갈림길인데 솔직히 올라가기 이제 쉽지 않아 보여요. 왜? 이제 사실상 부동산과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정부가 모든 카드를 다 쓸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왜 집값이 안 떨어졌다고 했냐면 집값을 쳐 올렸다고 했어요. 분명히 안 잡고 못 잡고 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쳐 올렸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생명이 뭔 줄 아세요? 자, 정당의 목표가 뭐예요? 바로 집권하는 겁니다. 집권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집권은커녕 완전 난리 나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집을.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2023년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 보시면 상승폭이 하락폭보다는 크죠. 상승폭이 하락폭보다는 크지만 이거에 거의 반절 이상은 하락을 해요. 한 60% 뛴 것이 100%라면 하락은 한 60%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자, 왜? 폭등한 거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가 큰 거란 말이에요. 이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정부에 맞서지 마라. 추가 대책 차고 넘친다. 저도 여러 번 제시를 했지만 앞으로 나올 카드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보유세, 종부세를 계속 강화하겠죠. 즉 보유세, 종부세 지금 계속 구간별로 강화할 가능성이 커요. 갭 투자 지금 제한 사실상 다주택자들은 이제 제한 아닌 제한이 되어버렸는데 무주택, 1주택자들도 이제 갭 투자할 맛이 안 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안 나왔지만 만약 무주택자가 그냥 갭 투자로 집을 산다. 그러면 이건 아마 세금을 세게 때릴 가능성이 커요.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그게 벌써. 자, 실거주 이외에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양도세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갭 투자에서 양도세가 대폭 강화한다면 더군다나 집값도 지금 비싸잖아요. 싸면 또 몰라도. 뭐 하나 좋은 여건이 없는데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들이 그 잔치상에서 다 먹다만 그 뼈다귀라든가 찌꺼기 먹으려고 세금까지 많이 줘가면서 잡을 사람이 있을까요? 대출 강화될 가능성이 커요. 신용대출, 이거 신용대출 잡는다고 하죠. DSR 확대. 그 다음에 거래 허가구역. 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되면요. 갭 투자는 저절로 금지가 됩니다. 왜? 반드시 실수요자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기준금리도 인상카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계속 크게 올릴 수는 없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소폭 올린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월세 3법. 지금 전세가 뛰게 되면 그 후행주자의 매매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이건 전세는 소급 적용을 분명히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속전속결 할 것이다. 즉 현재 지금 갭투자, 그 다음에 전월세 3법, 그리고 증여 이 부분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요. 이제는 생각과 동시에 진행을 해버리잖아요. 예전에는 뜸들였지만 예전에 왜 뜸들였냐? 집값 잡을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 뜸을 들이죠. 집값 떨어지는 것을 고민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적 사활에 걸려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쓴다라는 걸 잘 보시고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이곳들 참 특히 조심하세요. 여기 보시면 서울, 송파, 강남, 마포, 서대문, 도봉, 용산, 성북 어떻습니까? 결국은 사이드 쪽이 계속 뛰니까 중심가가 뛰어버리잖아요. 결국 서울이 뛰니까 경기도가 싸 보여서 경기도가 뛰었어요. 경기도도 유망지역부터 좀 외곽 지역으로 뛰었죠. 그러다가 경기도가 뛰니까 이번에 다시 또 서울이 싸 보이네. 그러니까 서울이 또 올라간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동안 못 갔던 강남이 싸 보이니까 여기 보세요. 강남 쪽 막 뛰잖아요. 그래서 이 풍선 효과라는 게 상당히 악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이 되면서 무서운 거예요. 보시면 빨갛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경기 여기 보시면 성남시 분당구 세종이 가장 많이 뛰었고 성남 분당 예산 창원시 의창구 창원도 엄청나게 회복 중이죠. 성남 창원 마산 하포구 뭐 성산구 창원 성남 수성구 서산 해운대구 창원시 구리시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핵심 지역과 분당 같은, 그 다음에 창원이라든가 부산 이런데 경상도 쪽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가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는 꺾여 있죠. 통화량, 대기 자금이 차고 넘치는 것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여기 통화량 보시세요. 그리고 이게 협의통화와 강의통화가 있는데 강의통화 이렇게 올라가고 협의통화 올라가죠. 이 돈을 자꾸 찍어내고 유동자금이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도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러니 집값이 뛸 수밖에 없죠. 대기자금만 680조랍니다. 집값 대책 백약이 무효다. 뭐 백약이 무효는 아니죠. 자, 이제는 제대로 된 대책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잔금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집값은 잡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법인 매물 폭탄, 여기를 주목해라. 보시면 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집값은 올라가죠. 즉 금리가 떨어지니까 집값은 올라가네요. 즉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했다고는 하지만 집값이야 올라가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그냥 금리 인하 시킨 거예요. 아마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개인, 법인, 주택매매 거래현황, 지금 특히 이제 법인 매물들 경기도에 많이 밀집됐죠. 수원, 화성, 용인. 자, 특히 이 수원 쪽 매물 많이 나올 거니까 관심 많이 가주세요. 서울 4,915건, 인천은 지역에 비해서 정말로 매물이 많습니다. 인천 매물 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시점에서 인천 뒤늦게 매수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2020년 들어와서 집값이 갑자기 뛴 곳들 또는 2019년 말에 뛴 곳들, 이것들 안 좋은 곳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인천이에요. 그리고 경기도로 따지면 시흥, 굳이 지적한다면 뭐 안산, 그 다음에 평택, 뭐 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좀 뒤처진 곳들이 있잖아요. 자, 뭐 고양, 파주 뭐 이런데, 자, 이런 데는 이제 찬바람이 불게 되면요 집값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방도 마찬가지죠. 웃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잊지 마세요. 웃고 있을 때, 안심할 때가 가장 위험하고요.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막 패닉에 빠질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집값은 많이 오른 만큼 많이 추락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뒤늦게 폭등한 아파트일수록 하락장이 위험합니다. 당분간 줄다리기 시소가 펼쳐지겠지만 결국 무한실탄을 가진 정부의 칼날 앞에 집값 거품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간은 여명이 아니라 노을입니다. 혼돈의 시대 부동산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서 전화번호를 보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